지학사 초등사회 5학년 2학기 한국사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병현이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세워진 나라가 고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조선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궁금해진 병현이는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실린 책을 찾아 읽어봤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아주 먼 옛날 하늘을 다스리는 환인에게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환웅은 인간 세상을 자주 내려다보며 직접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환웅은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자신을 따르는 무리 3천여 명을 이끌고 태백산으로 내려와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이를 견디지 못했지만 곰은 잘 참아내어 여자로 변했습니다. 여자로 변한 곰은 웅녀라고 불렸습니다. 환웅은 웅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단군왕검을 낳았습니다. 이후 단군왕검은 평양성을 도읍으로 정하여 고조선을 건국하고 얼마 후에 도읍을 아사달로 옮겼습니다. 삼국유사. 한반도와 그 일대에서는 청동으로 무기나 생활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힘이 센 집단이 점차 주변 세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역사 속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세워졌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살펴보면 당시의 사회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은 법을 만들어 사회 질서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당시 고조선에는 8개의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3개의 법조항을 바탕으로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청동으로 무기나 장식품 등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고조선은 청동기에 이어 철기를 사용하여 다른 부족을 정복하거나 통합하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발전 과정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운 왕이라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철로 만든 농기구와 무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크고 작은 나라들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중 고구려 백제 신라가 큰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병현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어떤 건국 이야기가 전해오는지 찾아봤습니다.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 하늘을 다스리는 신의 아들과 땅을 다스리는 신의 딸 사이에서 주몽이 태어났습니다. 주몽은 재주가 많아 줄곧 다른 왕자들에게서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주몽은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 졸본에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삼국사기. 백제의 건국 이야기. 주몽에게는 세 아들 유리, 비류, 온조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떠난 온조는 한강 이남의 땅에 십제를 세웠습니다. 이후 비류의 사람들이 온조에게 와서 나라가 점차 커지자 온조는 나라 이름을 백제로 바꾸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의 건국 이야기. 6마을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촌장이 우물가에서 흰 말과 커다란 알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후 알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촌장들은 세상을 밝게 하라는 뜻에서 이 아이를 박혁거세라고 부르고 사로국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았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권을 강화하여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웃나라와 교류하며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또 끊임없는 정복 활동으로 영토를 넓히고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삼국은 일찍부터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한강 주변은 넓은 평야가 있어 농사를 짓기 좋았으며 서쪽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이웃나라와 교류하기에 유리했습니다. 삼국 통일과 발해의 발전 과정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내가 삼국 중 한 나라의 왕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새 나라를 통일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발전 과정을 알게 된 병현이는 삼국이 어떻게 통일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해봐요.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살펴보기. 고구려와 백제의 침입으로 큰 위기를 맞은 신라의 김춘추는 당과 함께 고구려와 백제를 몰락시키기로 했습니다. 신라의 김유신은 당과 힘을 합쳐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백제의 계백이 이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여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백제의 멸망 후 왕위에 오른 신라 문무왕은 당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계속된 전쟁으로 힘이 약해진 고구려는 수도인 평양성이 함락되어 멸망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신라 문무왕은 고구려 유민들과 힘을 합쳐 당을 물리치고 삼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고구려 유민들은 당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은 당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당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대조영은 쫓아오는 당의 군대를 물리치고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오늘날 만주 지역의 동무산 근처에 발해를 세웠습니다. 발해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강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선왕 때에는 바다 동쪽에서 기운차게 일어나 번성하는 나라라는 뜻에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발해는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내세웠습니다. 발해의 취미와 무덤 양식에서는 고구려 문화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해는 다른 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삼국의 문화유산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4학년 때 배운 문화유산 중 기억에 남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삼국시대에 관해 자세히 알게 된 병현이는 친구들과 함께 삼국의 문화유산을 살펴봤습니다. 해봐요. 삼국의 문화유산으로 알 수 있는 생활 모습 생각해 보기. 삼국의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문화유산으로 알 수 있는 당시의 생활 모습을 이야기해 봅시다. 고구려의 문화유산, 무용총 수렵도, 고구려 무덤의 벽화로 사슴과 호랑이 등을 사냥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 불상의 뒷면에 고구려의 한 절에서 승려들이 1000개의 불상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쓰여 있습니다. 백제의 문화유산, 익산 미륵사지 석탑, 현재 남아있는 백제탑 중 가장 크고 오래된 탑입니다. 미륵사, 백제 무왕 때 지어진 백제의 가장 큰 절입니다. 현재는 석탑과 건물의 터만 남아 있습니다. 신라의 문화유산, 금관총 금관, 출자 모양과 사슴뿔 모양의 세밀한 장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주 천마총 장리 천마도, 부덤 속에서 발견된 신라의 그림으로 말의 안장에 다는 장식인 장리에 그려져 있습니다. 삼국은 불교를 받아들여 절, 탑, 불상 등 불교와 관련 있는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고구려에서는 당시의 생활 모습과 바라는 사회 모습 등을 그려넣은 고분 벽화가 전해집니다. 백제의 무령왕릉에서는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신라는 금으로 정교하게 만든 다양한 장식품을 남겼습니다. 삼국은 서로 교류하면서 각자 독특한 특징이 담긴 다양한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삼국의 문화유산을 보고 당시의 사회 모습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건의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 과정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텔레비전이나 책에서 고려를 세운 왕건에 관한 이야기를 본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미나는 주말을 맞아 국립전주박물관에 방문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견훤과 관련된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견훤이 지금의 전주를 중심으로 후백제를 건국했다는 것을 알게 된 미나는 당시의 역사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세워지면서 신라와 함께 후삼국 시대가 되었구나.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오랜 기간 전성기를 누렸으나 왕위 다툼으로 혼란해지자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인 호족이 등장했습니다. 여러 호족 중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면서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로 나뉘었는데 이를 후삼국이라고 합니다. 이후 왕건은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운 뒤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해봐요. 왕건의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 과정 알아보기. 송악의 호족이었던 왕건은 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의 신하였습니다. 왕건은 포악한 정치를 하는 궁예를 몰아내고 호족들의 지지를 얻어 고려를 세웠습니다. 고려는 신라와는 사이좋게 지내고 후백제와는 경쟁했습니다. 후백제는 고려와의 전투와 왕위 다툼으로 혼란해졌습니다. 나라의 힘이 약해진 신라는 고려에 항복했습니다. 고려는 후백제를 물리치고 936년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왕건은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자주적으로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후삼국 통일은 삼국의 문화를 통합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건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나라를 안정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고자 노력했으며 고구려의 계승을 내세워 북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왕건의 정책, 세금 감면.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세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민족 통합. 불교를 권장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발해 유민을 받아들였습니다. 호족 통합. 여러 지방 호족의 딸과 결혼하거나 호족들에게 성씨를 내려주었습니다. 북진 정책. 옛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으려고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습니다. 거란의 침입에 맞선 서희와 강감찬의 활약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다른 나라와 다툼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미나는 우리나라의 외교를 빛낸 인물을 소개하는 방송에서 고려시대 서희에 관한 내용을 봤습니다. 서희가 고려와 거란의 전쟁에서 활약했다는 것을 알게 된 미나는 아버지와 함께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당시 거란이 고려를 침입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당이 멸망한 후 고려는 북쪽에서 세력을 넓히는 거란을 경계하고 새로 생겨난 송과 가깝게 지냈어. 거란은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으려고 고려를 침입했는데 이를 거란의 1차 침입이라고 해. 이때 거란에 맞서 활약한 인물이 바로 서희란다. 서희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 궁금해요. 고려는 거란과의 첫 전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려의 일부 신하들은 북쪽 땅을 내주고 거란과 화해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인은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기를 원하는 거란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란 장수 소손영을 만나 담판을 벌였습니다. 서희의 담판으로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자 거란은 물러갔습니다. 그 대가로 고려는 강동 6주를 차지했습니다. 거란의 1차 침입 이후 고려가 여전히 송과의 관계를 이어가자 거란이 2차 침입하여 고려는 수도인 개경을 빼앗기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고려군은 돌아가는 거란군을 공격하여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거란은 강동 6주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고려가 이를 거절하자 3차 침입했습니다. 이에 맞서 강감찬은 귀주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강감찬의 활약으로 크게 패배한 거란은 고려를 더 이상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송과 거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고 천리장성을 쌓아 외적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몽골의 침입에 맞선 고려 사람들의 노력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인물을 이야기해 봅시다. 거란의 침입이 멈춘 후 고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진 미나는 역사책을 찾아봤습니다. 책에는 고려에 침입한 몽골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1170년 고려는 무신 정권이 들어선 후 무신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 혼란해졌습니다. 고려의 북쪽에 위치한 몽골은 대제국으로 성장하여 고려를 위협하고 무리한 물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몽골은 이 사건을 구실로 고려를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의 무신 정권은 처음 몽골군이 침입해오자 몽골과 가까이 지내기로 하고 군대를 철수하게 했습니다. 이후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몽골의 침입에 대비했고 백성들은 섬이나 산성에 들어가 몽골에 맞섰습니다. 고려는 몽골의 오랜 침입으로 국토가 황폐해졌으며 많은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황룡사 구축 목탑 등의 문화유산이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지친 고려는 결국 몽골과 화해를 했고 1270년 무신 정권이 무너지자 다시 개경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무신 정권의 사병부대였던 삼별초는 고려 조정의 결정에 반대하며 몽골에 대항했습니다. 삼별초는 백성들의 호응을 얻어 일부 지역에서 세력을 떨치기도 했지만 결국 고려 조정과 몽골 연합군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몽골의 침입 결과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고려는 백성들과 삼별초의 항쟁, 외교적인 노력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독창적인 고려의 문화유산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인쇄기가 없던 시절에는 책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고려는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미나는 선생님과 함께 고려의 문화유산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려 청자. 고려 사람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청자를 만들기 시작했으나 점차 고려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발달시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고려 청자는 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사용했고 찻잔, 대게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쓰였습니다. 팔만대장경. 고려 사람들은 불교를 중요하게 여겨 나라에 힘든 일이 생기면 부처의 힘에 의지하여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려고 만든 불교 경전입니다. 팔만대장경판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며 조선시대에 지어진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금속 활자.
고려 사람들은 목판으로 책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금속 활자를 이용하여 책을 만들었습니다. 금속 활자로 인쇄하려면 활자를 만드는 기술과 금속에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 금속 표면에 고루 묻을 수 있는 먹이 함께 발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고려의 직지 심체 요절은 오늘날 전해지는 금속 활자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에는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고려 말에는 외적이 자주 침입하고 권문세족이 토지를 빼앗아가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인 세력은 신진사대부와 힘을 합쳐 사회를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세력은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몰아낸 후 1392년에 조선을 세웠습니다. 조선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한양은 조선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흐르고 있어 물자와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을 실어 나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조선을 이상적인 유교 국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궁궐과 한양 도성을 둘러싼 동서남북 사대문의 이름에 유교의 가르침을 새겨 넣었습니다. 조선의 과학과 문화의 발전 모습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한글이 없다면 전하고 싶은 말이나 생각을 어떻게 표현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용품을 사러 간 영재는 계산하려던 중 지폐 뒷면에 무언가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에는 조선의 과학과 관련한 문화유산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영재는 지폐에 어떤 문화유산이 담겨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 하늘의 별자리를 돌에 새긴 지도입니다. 혼천이. 해와 달, 별의 움직임과 그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조선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농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계절과 날씨의 변화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농사 일정을 계획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관찰하는 천문학을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관리로 뽑아 자경루, 앙부일구, 추구기 등 여러 과학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날씨를 예측하고 정확한 시간과 절기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 때에는 금속 활자 제작 기술과 인쇄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명에서 들어온 서책을 손쉽게 인쇄하여 보급할 수 있었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또 역사, 지리, 의학, 음악 등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편찬되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 담긴 우리 고유의 문자인 훈민정음을 만들어 널리 알렸습니다.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훈민정음은 배우기 쉽고 거의 모든 소리를 글로 표현할 수 있어 백성들도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으로 용비어 청가 등의 책을 만들어 널리 보급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검소하고 실용적이며 소박한 성격을 지닌 예술이 발달했습니다.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모습의 분청사계를 사용했으며 사대부들은 선비정신을 상징하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주로 그렸습니다. 신사임당은 유교가 뿌리를 내리면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어렵던 시대였지만 아름다운 그림과 시를 남겨 조선시대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내가 만약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조선시대의 생활 모습이 궁금해진 영재는 조선의 유교 질서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봤습니다. 유교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어른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을 중시했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이러한 유교의 가르침을 백성에게 널리 전하고자 노력했으며 유교 질서에 따른 혼인이나 장례, 제사 문화를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유교 질서에 따른 생활 모습이 백성들의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선은 통치의 기본을 규정한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유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 최고의 법전으로 과거제도, 군역, 혼인, 제사, 재산 상속 등 백성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국대전을 보면 조선시대에는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신분을 구분했지만 실제로 조선 사람들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어 신분에 맞게 생활했습니다. 양반은 주로 글 공부를 하여 관리가 되었고, 중인은 양반을 도와 관청에서 일하거나 궁궐에서 그림을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등 전문적인 일을 했습니다. 상민은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했고, 천민은 양반의 집이나 관공서에서 주인을 위하여 허드렛 일을 하거나 광대 등 사회적으로 천하게 여기는 일을 했습니다. 임진왜란의 극복 과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임진왜란에 관해 듣거나 본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주말에 영재는 가족과 함께 임진왜란을 소재로 다룬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영재는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거쳐 명까지 정복하려는 야심으로 부산을 침략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던 조선군은 일본군을 당해내기 어려웠습니다. 일본군은 부산의 동래성을 함락하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의 왕과 조정은 밀고 올라오는 일본군을 피해 위주로 피란했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으로 조선군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순신이 이끈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을 물리치며 조선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식량을 저장해두고 군함과 무기를 갖추는 등 외적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이 이끈 수군은 경상남도 옥포에서 일본 수군과 맞서 첫 승리를 한 후 잇따라 일어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조선이 위기에 처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의병의 신분은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의병은 자기 고장의 지형을 잘 알고 있어서 적은 수로도 용감히 일본군을 막아냈습니다. 곽재훈은 자신의 재산으로 의병을 모아 여러 전투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의병과 이순신이 이끈 수군이 일본군에 대항하고 있을 때 명예 군대가 전쟁에 참여해 조선을 도왔습니다. 관군을 이끌고 있던 권율은 의병과 승병 등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의 맹공격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조선 수군에 패하여 보급로가 끊긴 일본군은 조선과 명예연합군 및 의병의 활약으로 싸울 의지를 잃었습니다. 행주대첩에서 크게 패한 일본군은 강화회담을 제안했으나 무리한 요구를 하여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후 일본군은 다시 조선을 공격해왔지만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던 조선군과 이순신의 활약,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7년에 걸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터가 되었던 조선의 땅은 황폐해졌고 경복궁, 불국사를 비롯한 많은 문화유산이 불에 타거나 도난당했습니다. 병자호란의 극복 과정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남한산성과 관련 있는 역사적 사건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정치적 혼란을 겪던 명은 조선을 도와 임진왜란에 참여한 후 국력이 급격하게 약해졌습니다. 이 틈을 타 여진은 세력을 키워 후금을 건국하고 명을 공격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명은 조선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제는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광해군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전하,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의 의리를 지켜 군사를 보내야 합니다. 명의 편을 들어 강대국인 후금에 맞선다면 조선도 위기에 처할 것인데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명을 도우러 가되 명장수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상황을 잘 판단해 행동하시오.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쳐 후금의 침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과의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신하들은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반대하며 결국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인조는 명을 가까이하고 후금을 멀리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명과 전쟁 중이던 후금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조선은 이에 맞섰으나 패했고 조선과 후금은 형제관계를 맺기로 약속하며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여전히 명과 관계를 유지하며 후금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력이 더욱 약해진 후금은 나라의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조선의 명과의 관계를 끊고 신하의 예를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이 청의 요구를 거절하자 청은 조선을 침략하고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인조와 신하들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청군에 맞섰으나 곧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인조는 끝까지 싸울 것인지 아니면 항복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관군과 이병들이 남한산성으로 달려가 싸웠지만 모두 청군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인조와 신하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 청에 화해를 청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나와 삼전도에서 청에 항복했습니다. 조선과 청은 신하와 임금의 관계를 맺었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청에 끌려갔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는 성곽과 무기를 정비하고 군대를 양성하는 데 힘을 기울여 청을 공격하자는 주장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청에 보낸 사신으로부터 서양의 학문과 청의 문물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영조와 정조가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펼친 정책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내가 왕이라면 신하들 사이의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조선의 지배층은 붕당을 만들어 정치를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붕당끼리 서로 존중했으나 점차 권력을 두고 다툼이 심해졌습니다. 영조는 붕당 사이의 다툼을 막으려고 인재를 골고루 뽑는 탕평책을 펼쳐 정치를 안정시켰습니다. 또 균역법을 시행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왕에게 알릴 수 있는 신문고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정조는 영조의 탕평책을 이어받아 붕당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관리를 뽑고 서울도 벼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이를 해결해주는 격쟁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설치하여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게 했고 수원화성을 건설하여 군사와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실학자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세운 주장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내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사회 문제 한 가지와 그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 봅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학문은 실생활과는 거리가 멀어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인 실학이 등장했습니다.
나연이는 조선 후기의 서해 문제를 살펴보고 실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주장을 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실학자들은 토지 제도를 바꿔 농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상공업을 발달시키고 외국의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중심의 학문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 등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실학을 체계적으로 완성한 정약용은 정치제도, 토지제도, 노비제도 등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여러 분야를 연구하여 500여 권에 이르는 책을 남겼습니다. 서민 문화에 담긴 옛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옛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서민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서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는데 이를 서민 문화라고 합니다. 나연이는 조선 후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인 풍속화를 찾아봤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풍속화가인 김홍도는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정감 있게 표현했고, 신윤복은 여성들의 생활 모습이나 양반을 풍자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민화는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림으로 해, 꽃, 동물 등을 소재로 그렸고, 그림에는 서민들의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한글을 배운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람들에게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일을 하는 전기수가 나타나면서 한글 소설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한글 소설에는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장화홍련전 등이 있습니다. 한글 소설은 신분차별을 비판하는 내용이나 남녀의 사랑, 삶의 교훈 등을 재미있게 다루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춘향전. 양반 이몽룡과 신분이 낮은 성춘향이 신분의 차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돈을 주고 양반 신분을 사는 모습도 나와 있어 신분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한 조선 후기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판소리는 노래, 말, 몸짓을 섞어가며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연으로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연되었습니다. 소리꾼이 즉흥적으로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 있고 관객들도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탈놀이는 탈을 쓰고 춤을 추며 하는 연극으로 지배층을 풍자하거나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표현하여 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혼란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펼친 정책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관리들이 부당하게 걷는 세금 때문에 힘든 백성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정조 이후 어린 왕들이 잇따라 왕위에 오르자 왕의 외가 친척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고 나랏일을 마음대로 하는 세도 정치가 나타났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돈을 받고 벼슬을 파는 등 나쁜 짓을 일삼았습니다. 한편 서양의 강대국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조선과도 외교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조선의 해안가에 서양의 배가 나타나고 청이 영국,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조선이 안팎으로 혼란스러울 때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권력을 잡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한 세력을 억누르면서 인재를 골고루 뽑았습니다. 이어 서원을 정리하고 양반들도 세금을 내는 호포제를 실시하여 국가의 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경복궁을 무리하게 다시 지으면서 백성들의 불만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서양의 여러 나라가 계속해서 조선에 통상할 것을 요구하자 흥선대원군은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했고 조선군은 이에 맞서 싸워 정족산성에서 승리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강화도를 공격하여 광성보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조선군의 거센 저항으로 강화도에서 물러났습니다. 조선은 두 나라와의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많은 문화유산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은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모든 백성에게 널리 알리려고 전국 곳곳에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당시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발전한 일본도 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후 나라 안에서 개항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일본도 무력을 이용하여 개항할 것을 거세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조선은 강화도에서 일본과 조약을 맺고 개항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조약을 맺은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점차 커졌습니다. 개화에 관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일지 이야기해 봅시다.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후 서양의 여러 나라와도 통상 조약을 맺고 개화 정책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화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두고 개화를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나연이는 개화를 둘러싼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랐는지 알아봤습니다. 해봐요. 개화에 관한 서로 다른 생각 비교해보기. 개화파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각 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써봅시다. 김홍집. 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개화가 필요합니다. 김옥균. 청의 간섭을 물리치고 서양의 기술, 사상, 제도까지 받아들여 개화해야 합니다. 청이 조선에 지나치게 간섭하자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들은 일본의 힘을 빌려 청의 간섭을 물리치고 개혁 정책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관리들이 많이 모이는 우정충국 건물 완공 기념행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무리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구성한 뒤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갑신정변은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했고 김옥균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은 일본으로 피했습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인물들은 사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국가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개혁을 서둘러 진행했고 일본의 힘에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사회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학 농민운동을 살펴보고 당시 백성들이 원했던 세상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관리들의 횡포에 불만이 쌓인 농민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개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도 각종 세금 부담과 관리들의 횡포로 농민들의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특히 곡식이 많이 나는 전라도 지방에서 농민들에 대한 관리들의 횡포가 더욱 심했습니다. 고부 군수의 횡포를 참다 못한 농민들은 전봉준을 지도자로 하여 고부 관할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나온 정부 관리가 관아 공격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고 공격을 주도한 사람을 체포하자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고 봉기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금세 전라도 일대로 세력을 넓혀 나갔습니다.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을 막으려고 청에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청이 조선에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청과 일본이 맺었던 조약을 근거로 조선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청과 일본 군대의 개입을 막으려고 조선 정부에 자신들이 만든 개혁안을 받아들인다는 약속을 받고 스스로 전주성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을에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청과 일본 군대는 돌아가지 않고 조선에서 영향력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자
동학농민군은 일본을 몰아내고 개혁을 하고자 다시 봉기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조선 정부군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패했고 전봉주는 체포되어 처형을 당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패배로 농민군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동학농민운동은 이후 전개된 개혁운동과 일본의 침략에 저항한 의병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고종과 명성황후의 노력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독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 다른 나라와도 조약을 맺으면서 여러 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나라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서준이는 당시 조선의 왕과 왕비였던 고종과 명성황후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해봐요. 자주권을 지키려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노력 알아보기. 고종과 명성황후는 궁궐 안에서 자주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관청을 두고 다양한 외교 관계를 맺고자 세계 여러 나라에 공사를 보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더욱 깊이 간섭하자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의 간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의 간섭을 막으려고 하자 일본은 경복궁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고종은 을미사변 이후 일제의 위협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는 동안에 여러 나라의 간섭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재필은 정부의 지원으로 독립신문을 펴내 나라 안팎의 소식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어 개화파 인사들과 정부 관리들이 독립협회를 세워 나라의 힘을 기르고 자주권을 지키려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독립협회의 활동. 독립협회는 사람들의 자주독립 의식을 높이려고 청해 사신을 맞이했던 곳인 영은문을 허물고 그 부근에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독립협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민 공동회를 열어 사회 문제에 관해 다양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지 1년이 지난 후 경운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종은 환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어 자주독립 국가가 세워졌음을 널리 알렸습니다. 대한제국이 추진한 개혁 살펴보기. 정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국 국제를 만들어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하고 황제권을 강화했습니다. 산업. 전차, 철도, 전기 등 근대시설을 마련하고 공장과 회사의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경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세금을 걷어 나라 살림을 안정시키고자 토지 소유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교육. 외국의 유학생을 보내 기술을 배워오게 하고 학교를 세워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대한제국은 근대국가를 만들려고 여러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황제권을 지나치게 강화했으며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을사늑약 이후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누군가 나의 권리를 강제로 빼앗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서준이는 어머니와 함께 덕수궁 중명전에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곳이 을사늑약을 맺은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준이는 덕수궁 중명전을 둘러보며 대한제국이 어떻게 일본과 을사늑약을 맺게 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외교권을 빼앗기면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는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단다. 을사늑약으로 일제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네요. 나라 안팎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자
일제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제는 불법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고종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조선의 일부 대신들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을 강제로 맺었습니다. 을사늑약을 맺은 이후 일제는 대한제국을 침략하려고 한성에 통감부라는 기관을 설치했고 대한제국의 정치에 더 많은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에 저항하는 항일 의병운동은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며 단발령을 폐지하고 의병 해산을 권유하는 글을 발표하자 의병들은 스스로 흩어졌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 일제가 을사늑약을 맺고 침략을 본격화하자 다시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을사늑약의 무효를 요구하며 일제에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민 출신 의병장인 신돌석은 강원도에서 경상도에 이르는 해안 지역 일대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신돌석이 이끄는 이병부대는 일본군을 크게 무찔러 백성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했지만 일제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제는 특사를 보낸 것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했습니다. 해산된 군인들 중 일부가 의병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무기와 전술이 더해져 의병운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후 각 지역의 의병들은 연합부대인 13도 창의군을 만들어 서울에 있는 일본군을 몰아내려는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이를 대대적으로 탄압하여 많은 의병이 체포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의병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여 일제에 대항했습니다. 고종이 물러난 이후 일제는 대한제국이 범죄를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일제의 침략이 계속되자 안중근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힘을 기를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데 앞장서서 도운 인물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후 한국인들이 겪은 어려움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나라를 빼앗기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라를 지키려는 많은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한제국은 1910년 일제에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서준이는 나라를 빼앗긴 이후 한국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아봤습니다. 해봐요. 나라를 빼앗긴 이후 달라진 한국인들의 생활 모습 살펴보기. 강압적인 분위기의 학교 수업. 조선 태영령 실시. 토지조사 사업 실시. 일제의 탄압과 수탈이 이어지자 만주와 연해주 등 나라 밖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나라 안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진 독립운동가들도 다른 나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3.1운동과 그 이후의 독립운동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대한독립 만세라는 구호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서준이는 어머니께서 수집하신 우표 모음집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우표를 받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고 일어난 3.1운동의 100주년을 기념하려고 만든 우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준이는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국가는 독립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다양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종교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민족 대표들은 1919년 3월 1일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만세 시위를 준비했습니다. 3.1 독립선언서에는 정의와 행복, 동양의 평화를 향한 한국인의 바람과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자주독립 국가임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민족 대표들은 서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했습니다. 같은 시각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학생과 시민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거리로 나가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봐요. 3.1운동에 참여한 유관순의 노력 살펴보기. 이화학당을 다니고 있던 유관순은 1919년 3월 1일 만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일제는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학교에 임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유관순은 고향인 충청남도 천안의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일제의 만세 시위 주동자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유관순은 자신에게 죄를 묻는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를 부른 것이 왜 죄가 되어? 죄가 있다면 불법으로 남의 나라를 점령한 당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오?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식민지 집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오. 나는 죄인이 아니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만세를 부를 것이오. 전국 각지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자 일제는 만세 시위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특히 일제는 경기도 화성 제암리에서 마을 사람들을 교회에 가두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아 학살하고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해봐요. 3.1운동이 일어난 지역 살펴보기. 3.1운동은 전국 곳곳을 비롯하여 만주, 연해주, 미국 등지로 퍼져나갔습니다. 3.1운동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되찾으려는 운동으로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강압적인 통치 방식을 바꾸어 한국인에게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허용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꺾고 저항을 막으려고 실시한 정책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독립운동, 민립대학 설립운동, 인재를 길러 나라의 힘을 기르고자 민립대학을 세우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산 장려운동, 일제의 경제 수탈에 저항하고자 국산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신간회 설립,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항일 단체인 신간회를 만들었습니다. 국외 독립운동, 무장 독립투쟁. 독립군은 만주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라를 되찾으려고 한 노력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일제에 맞서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3.1운동 전후로 나라 안팎에서 여러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독립을 위한 힘을 하나로 모으려고 1919년 9월 중국 상하이에 여러 임시정부를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서준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라를 되찾으려고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알아봤습니다. 해봐요. 나라를 되찾으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 살펴보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 일을 살펴보고 나라를 되찾으려면 그 밖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헌법 제정. 헌법을 만들어 국민이 주권을 갖는 정치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비밀 연락망 조직. 임시정부에 문서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연락망을 만들었습니다. 독립신문 발행.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소식지인 독립신문을 펴내 나라 안팎에 독립운동 소식을 알렸습니다. 외교활동 전개. 프랑스와 미국의 외교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이 주권을 갖는 정치체제를 선언하고 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만들어 무력으로 일제에 맞서며
독립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해봐요. 나라를 되찾으려는 김구의 노력 살펴보기. 김구, 한인애국단을 만들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제의 탄압과 내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김구는 이를 극복하려고 한일 무장단체인 한인애국단을 만들었습니다. 1932년 1월에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고 같은 해 4월에 윤봉길은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군 장교와 정부 관리에게 폭탄을 던져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한인애국단의 활동이 성공을 거두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로 독립을 향한 의지를 보여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 독립군을 길러내고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여 한국인의 정신을 지키려고 한 노력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평소에 우리말과 우리 글을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서준이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말로 된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해서 한국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준이는 그 당시에 왜 일본식 이름을 사용해야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해봐요. 1930년대 후반, 일제가 한국인들에게 실시한 정책 살펴보기. 한국인들에게 일본인처럼 신사에 절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인 황국 신민서사를 외우게 했습니다.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일제는 한국인의 고유한 정신을 없애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태평양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빼앗아갔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전쟁 물자를 만들도록 하거나 강제로 전쟁터에 데려갔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에 맞서 한국인들은 우리의 것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으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제가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이윤재, 최연배 등은 국어를 연구하고 우리말을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을 체계화하고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고 조선말 큰사전의 편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사전이 거의 완성될 무렵에 조선어 학회를 강제로 해산했습니다. 한용운, 심은, 윤동주, 이육사 등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의식과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의지를 시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지키려는 노력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박은식, 신채호 등은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일제에 맞서 한국인의 정신과 우리 역사의 자주적인 발전을 강조하는 다양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 과정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내가 일제강점기에 살았다면 광복을 맞이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민서는 국경일에 대해 알아보며 광복절이 일제에 빼앗겼던 우리나라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해봐요. 우리나라의 광복 과정 살펴보기.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일본은 아시아와 태평양 일대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독립을 위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력. 독립운동가들은 나라 안팎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에 관한 연합국의 약속. 연합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립을 향한 노력을 인정해 여러 회담에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의 오랜 지배를 받는 동안에도 포기하지 않고 독립을 이루고자 나라 안팎에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면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를 세우는 원칙을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복을 맞이하기 전부터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국내에서도 단체가 생겨나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국가를 세울 준비를 했습니다. 광복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나라에 머물던 동포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이승만,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들과 독립운동가들도 우리나라로 돌아와 독립국가를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반도 분단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인터넷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찾아보던 민서는 38도선이 그어진 우리나라 지도를 보았습니다. 민서는 38도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검색해 봤습니다. 38도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한반도의 남쪽에는 미국이,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와 머무르려고 정한 경계선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후 연합국에 항복한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고자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각각 들어와 머물렀습니다. 이후 미국, 영국, 소련은 모스크바에 모여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회의했습니다. 해봐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알아보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내용. 한국을 독립국가로 만들고자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세운다. 한국 임시정부의 설립을 돕고자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신탁 통치를 최대 5년간 실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임시정부와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에 정식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탁 통치에 관한 내용이 알려지자 우리나라에서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한편 임시정부의 구성 방법을 논의하려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서로 달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이 문제를 국제연합에 넘겨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국제연합은 한국 임시위원단을 한반도에 보내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과 입장이 달라 위원단이 북쪽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국제연합은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남한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주장과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이 대립했습니다. 국제연합의 결정에 따라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여 재헌국회를 구성했습니다. 재헌국회에서는 헌법을 만들어 1948년 7월 17일에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헌법에 따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며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을 잇는 독립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이 19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의 수립을 알리면서 결국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전쟁이 일어나는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민서는 6.25 전쟁이 언제 시작되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아 전쟁을 준비하던 북한은
1950년 6월 25일에 무력으로 남한을 차지하고자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략했습니다.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던 남한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고 낙동강 이남까지 후퇴했습니다. 국제연합은 북한의 침략 행위를 막고자 국제연합군을 남한에 보냈습니다.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서울을 되찾고 압록강까지 나아갔으나 중국군의 참전으로 다시 후퇴했습니다. 이후 38도선 부근에서 치열한 전쟁을 계속하다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정전협정 당시 남북한이 각각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경계로 하여 휴전선이 생겼습니다. 6.25 전쟁이 벌어진 3년 동안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는 피난민을 도운 철도원, 6.25 전쟁을 전 세계에 알린 기자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을 알아볼까요? 생각을 깨워요. 함께 살던 가족을 갑자기 만나지 못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이야기해 봅시다. 민서는 아버지와 함께 6.25 전쟁 사진전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6.25 전쟁 당시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사진을 보며 6.25 전쟁으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해봐요.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 살펴보기. 6.25 전쟁 당시의 모습을 보고 전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6.25 전쟁 당시의 모습. 끊어진 한강다리, 부서진 수원 화성의 장안문, 피난민들,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아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 판문점. 남북한 군사 경계선에 있는 판문점은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며 국제연합군과 북한군이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2010년에 북한이 우리나라의 연평도를 기습적으로 포격하여 군인과 시민이 다치거나 죽고 건물들이 부서졌습니다. 이산가족. 6.25 전쟁 중에 남과 북으로 헤어져 서로 소식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남북한의 상황에 따라 이산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 남한과 북한의 사전을 비교해 본 결과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생활 용어가 다르고 같은 단어라도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등 남북한 언어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6.25 전쟁으로 수많은 건물과 도로가 부서지는 등 국토가 황폐해졌고 많은 문화유산이 불타 사라졌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이산가족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6.25 전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어 남한과 북한은 군사적으로 갈등을 겪거나 대립하기도 합니다. 또한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언어, 생활 모습 등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한과 북한은 전쟁의 상처를 이겨내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하거나 국제경기에 하나의 팀으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학사 사회 5학년 2학기 한국사였습니다.